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고 별의별 사연들도 많죠. 때로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도 많고요. 그런 사연들에 비하면 저의 이야기는 굉장히 평범할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기혼인 친구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다들 꽉 막혔던 하수구가 시원하게 뚫려서 고여있던 물이 콸콸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처럼 답답한 뉴스가 많은 시기에 조금이나마 기분 전환하시라고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평범한 중상층 집안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다지 넓지 않은 구축 아파트에 중상층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국산차에 공무원 아버지, 주부 어머니, 누나인 저와 남동생인 평범한 가족 구성. 네 사람 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은 성격까지 어느 것 하나 튀는 것 없는 가정 환경이었죠. 성적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빼어나게 좋은 편도 아니었고 나서서 뭘 하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동창회를 하면 걔 누구였더라? 하는 정도의 존재감을 가진 아이가 저였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는 그리 고분고분한 성민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누구를 건든 적은 없었지만 누가 저를 먼저 건드리면 저는 어떻게든 꼭 대갚아주는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조용하지만 그다지 착한 성격은 아니었고 때에 따라서 솟구치는 불같은 성미를 억누르기 위해 복싱장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꽤나 한성질하던 저였지만 저는 평생 꾹꾹 누르고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평범한 공무원이셨습니다. 사춘기쯤까지 저는 아버지가 공무원이라는 것만 알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전혀 몰랐죠. 어머니는 학교에서 가져오라는 가족관계 서류 중 아버지의 직업란에 공무원이라고만 쓰셨고 다른 부연 설명은 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아버지 직장에 대해서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서 평일에는 거의 집에서 잠만 주무시고 주말에도 종종 일하시느라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틈이 없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릴 때 놀아주지 않고 잠만 자는 아버지가 서운했을 뿐 별다른 것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조금은 특별하다는 사실은 질풍노도의 중학생 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반에서 소위 말하는 일진 녀석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일진이 괴롭히는 아이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숨기고 살던 성질이 폭발해서 참지 못하고 어디서 깡패짓거리냐며 끼어들어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래도 복싱장 다니던 실력이 있던지라 적당히 맞고 적당히 패주었습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폭력은 용납이 안 되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질풍노도의 시기였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일진 부모 쪽에서 먼저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상황으로만 보자면 먼저 친 쪽은 저였고 제가 복싱을 배웠다는 사실이 걸림돌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꽤나 골치 아픈 일들이 오갔으나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던 일진 녀석에게는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죠. 반 친구들과 선생님의 증언에 힘입어 다행히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그쪽 부모와 저의 어머니가 대면하는 자리였죠. 그쪽 부모는 인정할 수 없다며 저의 어머니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이 일을 여기서 끝내는 조건으로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 일진 녀석이 먼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니는 고민하다가 결국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말하지만 너의 아버지는 공무원 중에 검사란다. 조금은 조심해야 하는 자리지. 그래서 네가 만약 학폭 같은 골치 아픈 사건에 휘말리면 아버지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어. 아버지는 수도권의 평검사였습니다. 검사라고 하면 드라마에서 보던 이미지 때문인지 정치인들과 재벌들과 연계되어 나라를 막 마음대로 휘두르기도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같은 무시무시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검사와는 거리가 완전히 멀었습니다. 왜 재벌들이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묘사를 보면서 우리가 저런 이미지냐? 며 웃었다잖아요. 검사라는 직업 역시 사람들의 환상 때문에 특수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아버지를 보면 그저 꼬장꼬장한 공무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검사와 실제 검사이신 아버지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쪽으로는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윗 직급에 대한 욕심도 그다지 없고 청탁이나 비리 같은 돈 버는 쪽은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하는 직업일 뿐 다른 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도 그러려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에 찌들어 사는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보리를 보면 쓸데없이 욱하는 성미는 아버지를 닮은 것 같네요. 아버지의 직업을 알게 된 이후 어머니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직업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왜 내가 아버지 직업을 구태여 숨겨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대로 한번 당하고 난 이후 절대 제 입으로 아버지 직업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와 술을 마시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김에 지나가는 말로 아버지의 직업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고 그 친구도 염두에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과 동기 중 한 명이 중고 거래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법대로 진행될 것이지 저와 연관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가장 친했던 그 친구가 피해자인 동기에게 제 아버지가 검사라며 저에게 도움을 청해보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피의자인 동기는 저의 집까지 찾아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를 피웠고 당연히 저는 이 일과 아버지가 상관없는 일이기에 선을 그었죠. 그랬더니 과 동기들 몇몇이 동기들끼리 그 정도도 못해주냐며 마치 제가 잘못한 것 마냥 소문을 냈고 심지어 친했던 친구마저 만약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면 도와주지 않을 거냐며 서운하다듯 말하더군요. 아, 이래서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직업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구나.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대가로 가장 친한 친구와 절교하게 되었고 몇몇 동기들 사이에서는 의리 없는 애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동기들에게 법적인 상담이 필요해서 연락한다는 둥, 자기 사촌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둥 별별 얘기를 하며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절대 아버지의 직업을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일지라도 말이죠. 남편은 중학교 동창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아이였고 일진 녀석과 문제가 있었던 것도 중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작은 해프닝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눈에는 그 사건이 꽤나 강렬하게 기억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네가 그때 그 일진에 한 방 먹였잖아. 그때 멋있었어 너.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하게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고난 성미가 불같은 반면 남편은 타고나기도 흐르는 물과 같이 평온한 성정이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새치기를 당해서 남편에게 자기야, 나 오늘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어떤 아줌마한테 새치기 당했어 하고 씩씩거리면 그래서 자기 표정이 안 좋았구나. 그 아줌마가 오늘 너무 급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자.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지. 하며 감정을 흘려보내게 해주는 재주가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더 잘 맞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까지 가면서도 큰 문제 없이 평탄하게 마치 순리인 것 마냥 흘러갔습니다. 몇 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고 차례차례 정해진 수순대로 밟아갔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상견례도 순탄하게 지나갔죠. 시부모님은 남편을 닮아 순하고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싱크대 설치하는 사업을 해오셨던 시부모님은 저의 아버지가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리자 나랏밥 먹는 일이 제일 좋은 일이라며 추켜 세워주셨어요. 시부모님이 본인들이 살던 집을 내주고 근처의 작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셨고 허례호식은 되도록 하지 말자며 저와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연세가 많으신 편인데다가 루게리병을 앓고 계셔서 조금 걱정은 되었지만 문제가 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상견례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예의를 갖추며 평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상견례 때 원래 제 남동생과 남편의 형님이라는 사람도 나오기로 했었는데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아주버님이 될 남편의 형님과는 결혼식 전에 따로 만나기로 했고 결혼식 날짜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을 만나고 결혼식 준비에 여념이 없어 아주버님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에 대해서는 이상하리 많지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형님과 자신이 성격이 많이 달라서 별로 친하지 않다고만 했고 시부모님도 상견례 자리에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실 조금 쎄한 느낌이 들긴 했죠.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했으니까요. 그때는 가족 내 사정이 있겠거니 하며 넘겼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인품이 좋으니까 아주버님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기분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난처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이 결혼식 전에 보자고 했는데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이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전화에 솔직히 아주버님이 조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주버님을 보기로 한 약속을 잊고 있었던 제가 먼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들과 급히 헤어지고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과 함께 치킨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옆에는 조금 덩치가 큰 여자가 앉아 있었고요. 남편은 멀쩡했는데 아주버님과 그 여자는 이미 술에 제법 취해 있었고 낯설고 당황스러운 조합에 저는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가워. 난 그쪽 윗사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훗날 동서가 될 나보다 한 살 어린 그 여자의 첫 인사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 말대로 남편의 가족들과 결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어릴 때부터 시부모님의 속을 많이 끓였다고 했습니다. 사고라 안 치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시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훔치기는 일쑤였고 조금만 혼을 내도 가출을 일삼았다고 했죠. 순한 시부모님은 늘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버님을 통제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거의 남남처럼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은 첫째 아들이 철이 일찍 들고 둘째 아들이 철이 덜 든다고 하던데 이 집은 반대였어요. 철없는 첫째 아들 때문에 둘째 아들이 일찍 철든 타입이었던 것이죠. 아주버님과의 첫 만남은 정신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이미 많이 취해서 횡설수설했고 두서없는 말들을 정리해보자면 결혼 축하한다, 잘 살아라, 우리도 곧 결혼할 거다 정도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자기도 저에게 양복 한 벌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시부모님이 안 받기로 했으니 따라야지 별 수 있냐고 생색을 내기도 했죠. 반 농담조였기 때문에 대강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사실 아주버님은 잘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의 기억에는 아주버님 옆에 팔짱을 딱 끼고 있던 그 여자가 유난히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남동생과 결혼할 여자를 처음 만나는 자리임에도 말투며 행동거지 등 모든 것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저를 보는 그 내려다보는 눈빛이 누가 봐도 호의적이지 않아서 저는 내내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만나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었는데 행복해야 할 결혼식 일주일을 남겨놓고 내가 왜 이렇게 찜찜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 술에 많이 취한 아주버님을 거의 들쳐업다시피 하고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예전부터 동거하던 중이었고 사실상 혼인관계나 다름없다고 하더군요. 다만 둘 다 뚜렷한 직업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남동생과 제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결혼식을 하는 것을 고깝게 생각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지심의 첫 만남부터 그렇게 술을 퍼마셨다는 사실을, 저를 처음부터 싫어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술자리 내내 거의 아무 말 하지 않았던 남편은 어차피 한 번은 가져야 할 자리였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형님과는 명절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사이고 그 여자하고도 언제 헤어질지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죠. 남편은 대놓고 두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고 부모님만 아니면 결혼식에도 초대하고 싶지 않다고까지 했습니다. 순한 성정의 남편이 그렇게까지 적대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뿐인 혈육에게. 저는 남편에게 마음 쓰지 말라고 아주버님께 먼저 연락을 안 한 제 탓이라고 오히려 남편을 달랬습니다. 착한 척 하려던 것이기도 했지만 결혼식을 일주일 남겨놓았으니 우리의 결혼식으로 인해 분란 만들지 말고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마음이 컸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며 후회가 됩니다. 첫 만남에서 기선제압을 했더라면 나이도 한 살 어린 그 여자가 까불지 않고 눌러놓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결혼식은 양가 어른들과 저희의 바람대로 작은 웨딩홀에서 유난스럽지 않게 치러졌습니다.
김영란 법 때문이기도 했지만 화환도 아예 하지 않기로 했고 축의금은 적정선 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하객들에게 미리 부탁해 두었기에 다른 평범한 결혼식과 다를 바 없었죠. 신부 대기실에서 그 여자를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아주버님은 어색해하며 형식적으로 인사하셨고 그 여자는 눈으로는 저와 신부 대기실을 탐색하듯 둘러보며 입으로는 호탕하게 웃어댔습니다. 오빠 동생이 오빠 되게 무시하더니 별거 아니네. 화환도 별로 없고 썰렁하지 않아? 그리고 난 이런 비슷비슷한 결혼식장이랑 드레스는 별로야. 우리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자. 알았지? 일부러 들으라는 듯 말하는 건지 원래 목소리가 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신부 대기실 앞에 서서 떠들어대는 그 여자가 도대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아주버님과 그 여자는 결혼식에 초를 치려고 온 듯 계속 이게 별로네 저게 별로네 하며 초파리처럼 제 주변을 맴돌더군요. 정말 거슬렸지만 남편의 말대로 언제 아주버님과 헤어질지 모르는 여자니 신경 쓰지 말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결혼식 식장 전에 두 사람은 식도 보지 않고 이미 뷔페에 가서 식사를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 한참 동안 아주버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었죠. 차라리 본식 때 없어서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식 때는 정신이 없어서 두 사람의 해프닝은 금방 잊혔고 그 이후에도 아주버님 쪽 소식은 거의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주신 구축 아파트에서 남편과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세에 맞게 시부모님과 월세로 계약했고 매달 용돈 드린다고 생각하고 꼬박꼬박 입금했습니다. 신혼생활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남들과 비슷하게 알콩달콩하며 때때로 티격태격하며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신혼집에서 5분 거리의 집에 살고 계셨지만 함부로 신혼집에 오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늘 예의를 지키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셨습니다. 다만 시아버님의 거동이 불편하셨기에 저와 남편이 번갈아가며 시댁에 오가면서 시부모님을 살폈어요. 남편은 아들이 하나인 양 시부모님을 살뜰히 모셨어요.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을 위해 직접 인테리어를 배워 집안 곳곳에 손잡이를 달고 모서리를 없애고 턱이 있는 곳에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저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저는 자연스럽게 시댁을 오가며 시부모님의 끼니를 챙겨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죠.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 사연들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나쁜 시댁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좋으신 분들이었기에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시댁으로 오가며 각자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고 출산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아무 날도 아닌데 찾아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네,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아주버님은 결혼식 후 몇 년 동안 1년에 한두 번 정도 명절 때 혼자 잠깐 시댁에 왔다 가셨을 뿐 따로 연락 한 번 한 적 없었습니다. 명절 때 만나서도 다른 가족들과 놀라울 정도로 거의 대화 한마디 없이 정말 밥만 먹고 TV 조금 보다가 일이 있다며 가버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리저리 말을 붙여보기도 했는데 아주버님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해 저도 억지로 친해져 보려는 노력은 그만두고 오셨어요? 가시게요? 정도만 하게 되었죠. 그랬던 아주버님이었기에 갑자기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 해서 시부모님과 남편까지도 모두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급히 퇴근해서 나름 이것저것 준비했고 첫 만남처럼 급작스러운 방문이 영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만나자는 이유도 짐작은 했죠. 아주버님은 혼자 찾아와서 제가 차린 저녁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대뜸 다들 아시는 그 여자와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 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시부모님을 찾아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제가 첫째니까 이 집은 저희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흐르는 개울물처럼 조용한 남편이 저녁상을 엎는 모습은 저도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그릇이 날아가고 와장창하며 물컵이 깨졌습니다. 남편은 크게 고함을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낮게 깔린 분노의 찬목소리로 형이면 형답게 굴어라 라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주버님도 지지 않고 남편의 멱살까지 잡았지만 시어머님이 새아가 임신했다 놀라면 안 된다 며 필사적으로 말리셔서
더 이상의 큰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씩씩거리며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불길한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죠. 저는 태어나서 이런 광경을 어머니가 보시던 주말 드라마에서나 봤지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놀라다기보다는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얼떴더라고 정신이 없었죠. 남편은 저에게 돌발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수백 번을 사과했고 거동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시아버님께 엄하게 혼이 났습니다. 시어머님과 어질러진 집을 치우며 아주버님과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을 수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그나마 사람 구실이라도 하게 된 것은 그 여자를 만나고 나서부터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술 마시다가 합석해서 만났는데 그 여자가 아주버님에게 푹 빠져서 아예 살림을 차렸다더군요. 재밌는 사실은 그 여자가 경찰 공무원인데 굉장히 기가 세고 여장부 같은 기질이라 시부모님도 어쩌지 못한 아주버님을 그 여자가 완전히 휘어잡고 정신 차리게 했다고 합니다. 술 마시고 사고치면 실제로 유치장에 가두기까지 했다고 하고 만년백수로 놀고 먹으면서 시부모님께 용돈 타쓰던 아주버님을 닥달해 중소기업에 취직까지 시켰다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첫째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해준 그 여자에게 내심 감사한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일 뿐 그 여자는 결국 이 집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동서, 오랜만이야. 출산 축하해. 우리 결혼 전에 얼굴 한번 봐야지. 저는 내키지 않아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기 어렵다고 애둘러 거절했지만 그 여자는 오히려 잘 됐다며 거침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보통은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집에 찾아가지 않는 것이 예의지만 그런 상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제가 이런 글을 쓰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 여자는 푸른 배를 안고 집으로 찾아와 먼저 집부터 쑥 둘러보더군요. 저는 또다시 집을 달라고 할까 걱정이 되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여자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묘하게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선신 쓴다는 양 용건을 말했죠. 순서대로라면 이 집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동선의 애기도 먼저 낳았고 해서 양보하기로 했어. 내가 경찰인 건 알지. 지구대 일이 좀 바빠야지. 그래서 시아버님 간호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시댁 모시는 일은 가까이 사는 동서가 전담하도록 해. 그러니까 자기인 시댁 모시기 귀찮으니 네가 해라 이 얘기였죠. 누군 일 안 하나요?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저런 소리를 하니 없던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시댁 모시는 일은 지금까지 저희가 자발적으로 해왔던 거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았죠. 저는 다른 부분이 계속 거슬렸거든요. 근데 왜 말 놓으시죠? 저는 말 놓으라고 한 적 없는데. 나보다 한 살 어리지 않나? 제 말 한마디에 그 여자가 순간 당황한 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저기 하며 뭐라고 웅얼거리더니 대뜸 버럭 화를 내더군요. 내 남편이 네 남편보다 형이니까 당연히 내가 손윗 사람이지. 동방예의지국에서 그 정도도 몰라? 이게 어디서 맘먹으려고 들어? 형님이라고 불러. 저는 정말 저 단전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젖먹던 힘을 다해 겨우 눌렀습니다. 애기도 자고 있고 곧 한가족이 될 사람이랑 더 이상 부딪히면 안 된다 대내며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부여잡았어요. 맘먹으려던 건 아니었으니 화 푸시고요. 시댁은 어차피 계속 저희가 돌봐왔으니 그 부분은 염려 마세요. 시부모님도 저희를 더 편하게 생각하실 거고요. 결혼 축하드려요. 시댁 얘기에 그 여자는 안심한 듯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러고는 아직 애 낳고 몸도 풀지 못한 사람을 붙잡고 한참을 자기 자신에 대해 떠벌리고 돌아갔어요. 자기가 경찰이라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존경받을 만한 직업이기는 하지만 그걸 남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자기 입으로 떠벌리는 것은 느낌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서 평생을 조심하셨던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대단하기보다는 경솔하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 여자가 왔다 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보니 그 여자 처음 방문하는 시동생 집에 빈손으로 왔었네요. 아주버님과 그 여자는 곧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원하던 대로 저희보다 결혼식장도 크고 드레스도 아주 화려하더군요. 화환도 줄줄이 많았고요.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아주버님의 수입이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결혼식은 하는 사람 취향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보다 저는 여자 쪽 하객으로 온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아마도 동창들인 모양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 일진들이랑 몰려다니더니 과거 세탁 싹 하고 저렇게 결혼까지 하네? 남편도 삥 뜯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낄낄거렸습니다. 제가 일진에 대한 유독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그 여자가 자꾸 저를 아랫사람으로 대하려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서열지라는 것이 일진들 특징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경찰을 한다고? 그런 사람이 내 손윗동서로 들어온다고? 평범했던 저와 시댁의 일상에 들어온 그 여자. 동서의 결혼식은 순탄치 않을 앞날을 예고하는 불길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동서는 우리 집과 차로 1시간 이상 되는 곳에 신혼집을 잡았습니다. 의도는 꽤 뻔했죠. 시댁과 거리가 먼 곳. 아주버님이 집을 구할 때 남편에게 돈을 조금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남편은 빌려주긴 했지만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갚지도 않을 거 뻔히 아는데 기대도 하기 싫다면서 말입니다. 그런 걸 보고는 그렇게 싫어한다고 난리치면서도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한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주버님 내외는 이전보다 자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할도리를 하려는 건가 했는데 와서 시댁을 방문하기보다 우리 집에 할 일 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애기도 봐야 하는데 시부모님도 봐야 하는 와중에 객식호까지 있으니 불편하게 짝이 없었고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받으려는 재산 때문이었더라고요. 자기들도 왔다 갔다 하며 할도리 했다는 걸 어필하려는 생각이었죠. 명절에는 아예 눌러앉아 자기 집인 것 마냥 행동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동서의 개념 없는 행동들을 크게 나무라지 못하시고 아주버님도 꽉 잡혀 사는 와중이었기에 저와 남편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명절 음식도 저와 남편, 어머님이 주로 하고 동서는 일하느라 힘들었다며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기 바빴습니다. 요즘 세상에 여자들이 이런 거 하는 집 별로 없다고 핀잔을 주면서요. 아주버님만 오실 때는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니 별 생각이 없었는데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동서가 끼니 명절 내내 불편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멋대로 이기적인 사람, 폭군, 그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고 제가 터울 있는 둘째를 낳을 동안 동서는 빠르게 연년생으로 셋째까지 낳았습니다. 동서의 방문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는데 보통 아이 셋을 맡기고 아주버님과 호프집에 가는 것이 코스였습니다. 몇 년 동안 동서의 개념 없는 폭정에 익숙해져서인지 동서가 오면 자연스럽게 애 5을 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기 때는 그나마 예쁘기라도 했지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주버님 네 아이들은 점점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아주버님 네 아이들은 유독 드세고 말을 잘 안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늘 당하고 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이들도 자기 엄마가 저보다 윗사람이라고 인지하는 듯 저에게 명령조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며 시녀 부리듯 했고 어린 아이들과 유치하게 싸울 수도 없었기에 불끈거리는 성미를 매번 꾹꾹 눌러야 했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님이 오셔서 종종 손주들을 돌보셨고 착하신 시어머님의 얼굴을 봐서 한 번만 참자 하며 참을 인자를 수도 없이 삼켰습니다. 하루는 동서가 아이들을 맡겨놓고 술에 취해 저에게 전화해 자기를 좀 데리러 오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하다하다 기사까지 시키나 싶어 어이가 없었지만 완전히 인사불성이 된 것 같았기에 하는 수 없이 데리러 나갔습니다. 길거리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동서는 술에 취해서인지 저를 보고 웬일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동서를 부축해 택시를 잡았고 택시 안에서 동서는 술주정을 좀 하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 같은 애들 딱 보면 알아.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한 사랑받으며 자라온 애들. 그게 얼마나 특권인 줄 모르지. 나처럼 부모한테 사랑 대신 매맞고 자란 애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부러운 건지도 모르고. 너랑 도련님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도련님이 너 자리에 수저 챙겨주고 식탁 닦아주고 음식 퍼주고 하면서 막 챙기는데 너는 그걸 당연하게 봤더라. 난 그게 되게 부러웠다.
내 남편이랑 내 친정은 내가 다 챙겨줘야 되거든. 다 챙겨주고 뒷바라지 해줘야 관심을 줘. 우리 애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사랑받을 줄 알고 받은 걸 줄 줄 알고. 너네 집에서 그런 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 그동안의 상식 밖의 일들을 합리화하고 싶진 않지만 조금쯤은 동서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동서의 행동들은 오랜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었고 내세울 것이라곤 자신의 직업밖에 없었기에 자기 입으로 더 경찰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주말마다 데리고 왔던 이유도 자기 집보다는 우리 집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동서는 우리 집 화장실에서 밤새 토하고 노래 부르다 변기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물론 그 뒤처리도 저의 몫이었죠. 한편 시아버님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아버님 집에 방문해 식사를 챙기고 산책을 같이 다녔지만 점점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님마저 갑상선암 2기 진단을 받고 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주말에 마음 편히 여행 한번 다니지 못하고 시부모님을 돌봐야 했습니다. 시아버님도 병세가 악화되면서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남편은 시댁에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남편 역시 점점 피골이 상접해져 갔고 저 역시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저희끼리만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아주버님과 일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자식된 도리 좀 해보라며 독하게 말했고 아주버님도 한 달에 한 번은 시댁에 방문해 아버님을 돌보기로 협의했습니다. 문제는 윗 동서였습니다. 자기는 애가 셋인데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딱 정해놓고 시댁을 가느냐며 길길이 날뛰었죠. 주말마다 애 5을 본 건 저인데 마치 자기가 애 3을 다 키운 것처럼 말하는 게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리고 애들도 이제 제법 커서 자기들끼리 둬도 괜찮을 정도였는데 속이 뻔히 보이는 대답이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전화로 제 생각을 조근조근 얘기했습니다. 애들도 이제 다 커서 자기들끼리 있어도 되고 정 불안하시면 지금까지처럼 제가 주말마다 공부시켜도 되잖아요, 형님. 나 경찰이야. 주말이라고 한가한 줄 알아? 저나 남편도 주말마다 한가해서 시댁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껏 가족여행 한번 맘 편히 못 갔고요. 애 아빠도 지금 직장일 하면서 간병하느라 간 수치가 얼마나 높게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럼 너네도 가지 마. 생색내면서 하는 게 무슨 효도야? 누가 하라고 시켰어? 아, 혹시 시댁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세요? 뭐? 그따위? 야, 너 말 조심해. 확 그냥 깜빵이 쳐 넣어버릴까 보다. 저는 듣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깜빵에 쳐넣는다고? 경찰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게 할 소리인가? 나 술이라도 마셨나? 제가 순간적으로 황당함에 말문이 막히자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지 동서는 의기양양하게 다다다 소리질러 댔습니다. 애초에 그 집 양보하면서 합의된 거 아니었냐? 이제 와서 집만 낼름 먹겠다는 소리냐? 애초에 내가 먼저 결혼했다면 너네보다 잘 모셨을 거다. 이럴 거면 그 집에서 나가라. 그럼 내가 시부모님 모시겠다 등등. 저도 이미 쌓일 대로 쌓인 마당에 더 이상 동서의 행패를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일갈했죠. 좋아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저희가 시부모님 돌볼게요. 대신 앞으로는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오시더라도 문 안 열어줄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생각지 못한 반격이었는지 동서는 허 하는 소리를 몇 번 하더군요. 저는 그 길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수신 차단을 눌러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묵혀두었던 체중이 내려가고 숨통이 탁 트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는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쪽도 역시 만만한 상태는 아니었죠. 그날 밤 남편이 시댁에 가 있는 동안 아이들을 재우려고 하는데 신경질적으로 눌러대는 벨소리에 저와 아이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동서의 얼굴이 떡하니 보이더군요. 자기에게 대들었다는 분노와 네가 이러고도 문 안 열고 배기겠냐 하는 자신감이 표정에서 드러나더라고요. 이건 선을 넘은 거였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좋게 말할 때 문 열어. 네가 지금 날 무시해? 무시는 그쪽이 먼저 했고
계속 그렇게 계실 거면 가택 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야, 내가 경찰인데 누구한테 무슨 신고를 해? 가택 침입죄? 네가 법을 알아?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법을 잘 아는 사람을 잘 알고 있지. 저는 순간 동서를 제압할 수 있는 단 한마디를 떠올렸지만 그렇게 대받아친 건 제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돌아온 남편이 동서가 집 앞에서 패악을 부리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동서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동서에게 별말 안 했던 건 그나마 애셋 낳고 가장이 되어 마음 잡고 살아보려는 형님 얼굴을 봐서였는데 그 사람 좋은 남편마저도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십몇 년 전 아주버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 집을 달라고 했을 때 그랬던 얼굴로 크게 화를 내며 동서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 이렇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날 이후 아주버님은 한 달에 한 번은 아니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와 시아버님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동서의 등살에 못 이긴 아주버님에게는 그 정도가 최선이 아니었을까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우리 쪽과 연락조차 끊어버렸어요. 화가 나서인지 창피해서인지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만 그 큰 목소리와 서슴없이 내뱉는 말투, 말끝마다 묻어있는 자격지심, 그리고 엄마를 닮아 유독 거칠었던 아이들까지 더 이상 보지 않으니 시부모님 병간호는 일도 아니더군요.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찾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날은 아주버님이 몇 달 만에 시아버님을 혼자 모시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남편도 오랜 병간호로 많이 지쳐 있었고 아이들도 아빠와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기에 저희는 모처럼 저희 부모님과 함께 1박으로 강원도에 놀러 가기로 계획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가거나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신 적은 몇 번 있어도 사위까지 다 같이 어디 놀러 가본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참 열심히 살았다 싶었습니다. 아주버님에게 급히 전화 온 것은 강원도에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응급실이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날 단 하루였는데 참 얄궂은 운명이었어요. 저희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아버님이 아주버님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는 바람에 호흡이 멎었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 탓은 아니고 아마도 악화된 루게리병의 여파였던 것 같아요.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구급차가 빨리 도착하지 않는 바람에 숨을 쉬지 못한 시간이 길어졌고 시아버님은 너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는 중이긴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소천하실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에 모두 충격이 컸습니다. 남편은 하필 딱 하루 자리를 비운 사이 이렇게 일이 되어버려서 크게 자책했고 저 역시 늘 며느리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던 시아버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같이 여행지로 출발했던 부모님도 함께 장례식장으로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셨어요. 사실 아버지도 정년을 앞두고 모처럼 시간을 내어 가족 여행을 가려던 것이었는데 그 목적지가 장례식장이 될 줄은 모르셨던 것입니다. 부모님도 시댁과 자주 왕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자리를 지키다 아이들과 집으로 가셨습니다. 동서는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다며 장례식 첫째 날에 오지 않았고 둘째 날 늦음하기 등장했습니다. 집 앞에서 남편과 언쟁이 있은 후 오랜만에 재회였습니다. 뚱한 얼굴로 상복으로 갈아입고 누가 봐도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지 하는 표정으로 식당 구석에 앉아있더군요. 저 역시 별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일은 그날 밤에 터졌습니다. 장례의 둘째 날 밤 슬프고 피곤하고 정신없는 와중에 갑자기 동서가 혼자 있던 저에게 다가왔어요. 거봐. 돌보던 사람이 돌봤어야지. 저 인간이 누굴 간호하겠어?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인물인데. 웃음부터 났습니다. 아,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 여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입만 열면 똥만 여기저기 뿌리는구나. 그래, 어디 더 지켜봐라. 그런 심정으로 동서라는 여자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거지? 유언장 같은 건 작성해 놓으셨어? 나도 이런 거 지금 묻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얘기는 불편하니까 빨리빨리 해버리는 게 낫잖아. 시댁 부동산 은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미리미리 정리해 놓은 거야? 결국 저 멘틀 아래에서 불글거리며 끓고 있던 제 용암 같은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야, 야? 네가 인간이냐? 너 미쳤니? 어따 대고 반말이야. 야, 네가 날 언제 봤다고 윗사람이야. 나이도 어린 게 눈 안 깔아? 동서는 내 돌아버린 눈동자를 봐서인지 기세에 눌려서인지 순간적으로 눈을 내리깔면 눈치를 보더군요. 장례식장이었고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안에 있었지만 이미 제 분노는 앞뒤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살다 살다 진짜 너 같은 인성 쓰레기는 처음 본다. 넌 인간으로서 슬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하는 감정은 전혀 들지 않아? 지금 네 입에서 유언장 같은 개소리가 나와? 개소리? 너 말 다 했어? 할 말은 밤을 새서해도 모자라지. 시부모님이랑 남편 얼굴 봐서 참은 게 몇 년인데. 이게 진짜 주제 파악도 못하고 뭐? 시댁 부동산이 어쩌고 저째? 네가 감히 그걸 탐내? 소란의 남편이 놀라 휴게실에서 뛰쳐나왔고 처음 보는 저의 눈 돌아가는 모습에 잠시 당황하다가 금방이라도 동서에게 달려들 것 같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동서는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들었는지 반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너 이런 애인 줄 내가 진즉에 알고 있었어. 너 솔직히 시댁 재산 노리고 병수발 든 거 아니야? 안 그래? 효도한다고 온갖 생색 다 내면서 징징거리고. 아버님 돌아가신 날 너네 뭐 했어? 가족여행 갔었다며. 그런 주제에 뭐? 니까짓 게 어딜 가르치려고 들어? 건방지게. 행동거지 조심해라. 확 깜빵에 쳐 넣어버릴라. 다른 여러 말들은 그야말로 입으로 뿌리는 똥이라고 생각했기에 지나쳤지만 확 깜빵에 쳐 넣는다는 그 표현이 저에게 이상하게 기폭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 같은 게 감히 공권력에 대해 입에 담아?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상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표현이라서 그랬을까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새어나오면서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경찰인 우리 형님. 이번엔 또 형님이래. 아주 오락가락 하는구만. 형님 진짜로는 깜빵에 사람 못 넣잖아요. 유치장이나 넣을 수 있지. 우리 아버지가 검사인데 진짜 깜빵 가볼래요? 진짜로 콩밥 한번 먹어봐? 어? 동서의 눈빛이 크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느끼는 거지만 그때 그 대사는 솔직히 많이 창피한 대사였어요. 아버지가 검사인 것과 깜빵과 콩밥과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 논리도 연관도 없는 것들인데 놀랍게도 원체 논리 없는 동서에게는 먹히는 카운터 펀치였습니다. 경찰이란 자부심을 누르는 검사라는 직위. 공갈로 뱉어온 깜빵에 쳐넣겠다는 말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실존한다는 현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 생각했던 손아래 동서란 사실 등이 혼란을 줬던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동서는 그 길로 장례식장에서 황급히 나갔고 저는 마침내 빌런을 쫓아낸 히어로처럼 동서가 나가는 뒷모습을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동서라 불리우던 그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아버님을 잘 보내드리고 우리는 다시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님은 한동안 시아버지의 부재를 힘들어하셨지만 그래도 조금씩 현실을 인정하고 안정을 찾아가셨습니다. 시아버님의 임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아주버님은 그날 이후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전보다 자주 시어머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부모님이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겠죠. 떠나시고 나면 후회뿐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동서는 이후 명절에조차 찾아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동서와 함께 저의 아버지가 검사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서운해할까봐 숨기려 했던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었고 남편은 금방 이해해 주었어요. 앞으로도 비밀로 하기로 했고 남편이 저희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검사라서가 아니라 시아버님에게 못다한 효도를 다하고 싶은 마음에 더 살갑게 굴게 되었어요. 참,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한참 지난 후 남편이 저에게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서를 카리스마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중학교 때 제가 일진에게 덤벼들던 모습과 겹쳐 보이면서 저에게 처음 반했던 때가 떠올라 이상하게 설레었다고요. 네가 그때 동서 한 방 먹였잖아. 그때 멋있었어 너. 남편과 아주버님은 형제라 여자 취향에 대한 결이 비슷한 걸까요?
아무튼 그 이후로 저와 남편은 여전히 평범하지만 이따금 첫눈에 반했던 때처럼 혹은 신혼 때처럼 조금 뜨겁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는 살면서 감정적으로 크게 휩싸이면서 지내본 적이 없어요. 가끔씩 주변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긴 하지만 뭔가 살면서 문제가 있었겠거니 하면서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제가 결혼해서 그것도 제 가족이 된 사람들이 겪는 걸 보고 있자니 세상 이런 혼란이 없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제일 불쌍하기는 한데요. 친정 가족에게도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건데 여긴 익명의 공간이니 한번 듣고 잊어주실 거라고 믿고 말해봅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80세를 넘기신 분이고 연세에 비해 정정하시긴 하지만 누가 봐도 그 또래 어른들답게 등도 많이 굽으셨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많으세요. 그런 와중에도 스스로 뭔가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딱히 자식들에게 의지하신다든지 뭘 도와달란 말씀도 없는 채로 지내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보다 무려 10살이나 아래신데 좀 더 기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체격도 아버님보다 훨씬 더 좋으신 편이에요. 좀 더 말을 보태자면 얼핏 보면 두 분 체격 차이가 2배 정도 난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키는 아버님이 훌쩍 크신 편이지만 그래서 더 차이가 나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저희 시부모님의 덩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두 분이 아무리 봐도 잘 맞지 않아 보이고 연령대 차이뿐 아니라 참 쎄하게 느껴지는 구석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두 분 사이에서는 아들 넷과 딸 하나를 두셨는데 저희 남편은 그중 막내였고 터울도 아주 큰 편이었어요. 또 저희 어머니는 말이 엄청나게 거치신 편이었는데요. 툭 하면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시고 욕을 서슴지 않고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라서 가끔 말할 때 흠칫 놀랄 때가 많았답니다. 이런 진우애미야, 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게냐? 내가 이거 냉장고에 집어넣으라고 했지? 다 식이 냅두면 어쩌자는 거야? 아주 확! 그냥 너 이래놓고 너 집안일을 제대로 하겠냐? 물론 잔소리는 기본이셨고요. 반대로 저희 아버님은 엄청 점잖고 조용하신 분이셨고 늘 화초만 손질하시고 별 말씀도 없으셨어요. 가끔 찾아뵈면 막내 며느리 왔다고 용돈도 주시고 사탕이나 과자 같은 것을 챙겨주시면서 저를 진짜 어린애 보듯 다정스럽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며느라가 이쁘기도 하지. 내가 이거 안 먹고 궁쳐넣은 건데 얼른 한 입 해라. 네, 아버님 감사해요. 역시 아버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올 때마다 맛있는 거 주시니까 안 주셔도 괜찮은데. 내가 좋아서 주는 거야. 내가 좋아서. 아버님은 저에게 유독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딸이 하나뿐이었고 저는 막내로 들어온 며느리라 그런지 더 귀하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에게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자기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어머니를 가까이 하는 편이 아니던가요? 물론 그것도 집안마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독 저희 남편은 어머니를 어려워하고 아버님을 안쓰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냥 아버님을 지지하거나 따르는 게 아니라 안쓰러워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얼핏 봐도 어머니는 좀 예쁘장하게 생기신 편이고 그런데다가 10살 위의 남자한테 시집을 갔으니 자식된 입장으로선 당연히 아버님이 더 수지를 맞으신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버님이 안타깝다 하니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당신이 모르는 그런 게 있어. 왜?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당신 그럼 이 말 어디 가서 하면 안 돼? 특히 우리 어머니 앞에서. 알겠지? 알겠어. 얼른 말해봐. 결국 남편은 제 재촉에 못 이겨 이날 어렵사리 말을 털어놓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왜 그렇게 자기 엄마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짠하기도 했고요. 어릴 적부터 아버님은 아들들이나 딸들에게도 잘해주시고 곧잘 시간도 보내고 그 또래 아버지들 치고 참 인자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저도 좋게 상상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역시 제 상상 안에서 비슷한 인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 이상으로 넘어갈 정도였어요. 그렇게 무섭고 두려울 수가 없는 존재였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 숙제를 안 하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어머니를 거슬리게 하면 아주 가차없이 매를 드셨다고 해요. 물론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자식이 있으면 체벌을 누구나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5이나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회초리를 들어서 팔다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무지막지하게 때리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 작은 몸집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손이 그렇게 매우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모를 거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엄했는데. 난 아직도 그 어렸을 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 남편이 어릴 적에도 어머니는 그렇게 화가 잔뜩 나 있으셨고 매사 맨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셨는지 지금의 그 예쁘장하면서도 약간은 사납게 느껴지는 인상은 젊은 날부터 아마 굳어진 게 아닐까 싶었죠. 특히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약간은 섬찟하더라고요. 아마 남의 자식이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릴 적 남편이 학교 다녀와서 어머니한테 밥을 달라고 했는데 잔뜩 짜증을 내면서 밥을 비벼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 숟갈 뜨려고 하는데 주먹으로 잘못 쳐서 그릇을 완전히 쏟았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이미 본인 엄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순간 긴장해서 쳐다보았고 어머니는 가차없이 이렇게 말하셨다고 해요. 당장 손으로 주워 먹어. 엄마. 다 주워 먹으라고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엄마, 안 먹으면 안 돼? 얼른. 심지어 어머니는 마룻바닥에 처참히 엎어진 그 밥을 갖다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손으로 주워 먹던지 하라면서 끝까지 지켜보셨다고 해요. 조금이라도 싫어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엉덩이를 걷어찰 정도였다고 하는데 당시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던 남편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닌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감히 엄마가 만들어준 밥을 엎었다면서 저녁은 없다며 그걸 다 주워 먹게 하셨다고 해요. 막내라서 한창 이쁜 바다에 있을 남편에게도 일어섰을 정도니 그 위에 형들이나 누나들이 왜 그렇게 어머니라면 아직도 두려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상상이 가더군요. 그런데다가 감정 기복이 꽤나 심한 편이라 그렇게 불같이 내지르시고서는 다시 또 주워 담기를 반복하셨다고 해요. 우리 아들, 아까는 엄마가 미안했어. 다신 안 그럴게. 미안해, 아가. 화를 무시무시하게 내고서 저녁에는 껴안고 그런 소중한 자식이 없다는 듯 달래셨다고 하는데 어릴 적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크면서는 점점 이런 어머니의 모습에 질렸다고 해요. 사춘기를 겪고 난 뒤 형제들은 웬만하면 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려고 했다더군요. 확실히 제가 봐도 명절 때 이외에는 참 신기하리 많지 잘 모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들이나 혹은 딸이 하나 있는 집안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결집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외려 저희 친정이 자주 모이지 시댁은 정말 추석과 설날 아니면 모이지도 않고 아버님도 생신이나 어버이날을 챙겨드린다고 해도 계속 굳이 오지 말라 하시더군요. 아버님, 그래도 생신이신데. 아니야, 나는 그냥 생일날 조촐하게 집에서 함께하는 게 좋단다. 굳이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지나칠 정도로 오지 말라고 집에 있으라고 강요하셨어요. 그러니 좀 기분이 묘했죠. 친구들은 저한테 시댁 자주 안 가서 좋겠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일부 동의하긴 하면서도 늘 희한하게 생각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매번 저희 친정 모임에는 꼬박 참석해주는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근래에 들었던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남아서 남편이 좀 가엾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재촉을 해서 우리끼리라도 아버님 어머님께 가서 어버이날을 챙겨드리자고 했어요. 우리 그간 어버이날 제대로 챙겨드린 적 한 번도 없잖아. 저번 생신도 그렇고. 이번에 그냥 단촐하게 한번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는 게 어때? 그래, 그러자. 고마워, 여보. 이렇게 내 생각해주고. 그 말을 들어오니 훅 하고 찡함이 올라오면서 왜 이렇게 미안하던지. 그간 남편이 본인 집 분위기는 처갓집 마냥 좋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너무 고지 들었던 건가 싶어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날은 꽃도 사고 간식도 사고 두 분 잘 드신다는 족발도 사서 방문하게 되었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된 건 아마 이날부터였을 거예요. 영 못마땅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시는 아버님을 뵈었을 때 뭔가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셔서 혹은 정말 저희가 와서 귀찮게라도 해서 그렇게 언짢으신 건가 싶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두 분 다 냉기가 확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괜한 때에 잘못 찾아온 것 같아서 좀 눈치가 보이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왔니? 아버님은 일단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고요. 혹시 두 분이 다툼이라도 하셨는데 타이밍을 잘못 찾은 건지 아니면 정말 남편이 우리 집은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던 게 진짜인데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왔으니 어머니는 부엌에서 투명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앉아. 주스라도 먹을래? 왜 괜히 와가지고 신경을 쓰게 하니? 아, 네. 아무리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아주 잠깐 찾아뵌다고 온 건데 어머니는 진심으로 짜증을 내시는 투여서 약간은 민망하더군요. 아버님도 저희 옆에 앉긴 하셨는데 근데 좀 아버님이 평소 전화하실 때 말투 같지도 않으시고 명절 때 그런 익숙한 느낌이 아닌 겁니다. 아버님, 어디 불편하세요? 그리고 저는 정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그 말에 갑자기 부엌에서 불어령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니네 시아버지가 뭐가 어때 보여서 쓸데없이 왜 괜히 와가지고 참견질이냐? 네? 아니, 전 그냥 아버님 안색이 안 좋으시길래. 부엌에서 주스를 따르고 계시던 어머니가 저를 갑자기 노려보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는 너무 놀래서 그만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어요. 아니,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하셨어도 그렇지 이렇게 자식들 앞에서 크게 티를 내실 일인가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보았는데 제가 생각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즉각 바로 아버님을 쳐다보더니 앉아 계신 아버님의 무릎을 쓱 부여잡더라고요. 아버지, 무릎이 왜 이래? 갑자기 뭔 소린가 싶어 저도 쓱 아래를 보았는데 아버님 무릎과 정강이 쪽 부분에 자그마한 멍이 들어있었어요. 어디 넘어지셨나 싶어 저도 모르게 시선이 점점 올라가서 얼굴을 향했는데 광대뼈 쪽에도 푸르스름하게 작은 것과 큰 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멍이 커서 이걸 왜 이제야 발견했는지 싶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당황스러워 그걸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눈도 못 쳐다보시고 다른 곳으로 피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믿을 수 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버님의 멍보다 이 말에 너무 놀라서 저는 눈이 튀어나올 듯 빤히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엄마가 그랬어? 대체 무슨 말이 오고 가는 건지 내 귀로도 듣고도 이게 도통 머리와 가슴에 온전히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허나 아버님 반응도 영 미심쩍은 겁니다. 아니다. 넘어졌어 요 앞에서. 그런 거 아니니 괜히 네 엄마한테 그러지 말아라. 엄마! 이게 뭐야? 엄마가 아버지 때렸어? 저는 이 말에 그만 입에서 헉소리가 그대로 나올 뻔했어요. 동시에 저도 같이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움직이게 되었고요. 그런데 참으로 당황스럽게도 어머니의 대답에 그만 저는 완전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야 이 녀석아, 맞을 짓을 했으니 때렸지. 그럼 내가 깡패냐? 그냥 때려?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혼란스럽고 무릎이 살살 떨리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나요? 우리 아버님은 아무리 80세 초반으로까지는 안 보인다지만 길 가다가 건장한 남성이 잘못 부딪히면 여지없이 쓰러질 것처럼 마른 몸이셨어요. 그 연세치고 키는 170대를 넘으시긴 했지만 호리호리 마르신 상태라 겨우 60kg가 될까 말까 하고요. 우리 어머니는 키는 그보다 작으시지만 살이 너무 많이 찌셨고 저번에는 80kg 넘으면 정말 큰 지병이 온다고 의사가 경고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럼 좋게 그 정도 되시거나 이미 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고 하지만 저 체급 차이를 보면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로 아버님에게 무작정 분노를 쏟아내셨고 저런 푸르스름한 멍들이 얼굴 한쪽 면과 한쪽 팔, 무릎과 정강이를 메울 정도라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라는 겁니까?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험악한 고성이 오고 가는 분위기와 얼굴을 감싸지고 고개를 완전히 숙여버리신 아버님을 보고 있자니 몸에 차가운 물이 스며들듯 저는 찬찬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끝내 이성을 잃고 옆에 제가 있던 말던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어요. 아니 엄마, 아빠를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아버지 이거 몸 봐봐. 도대체 얼마나 때렸으면 이런 멍이 들어? 아빠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어. 참나, 자식놈의 새끼가 어디서 대들어. 야, 내가 그냥 때렸겠니? 맞을 짓을 했으니 때렸다 했지 어디서 내 말에 토를 달아. 어머니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남편 역시 얼굴이 벌개져 소리를 질렀어요. 이러다가는 어머니가 제 남편에게도 뭔가 물리적인 행동을 하실까 겁이 나더군요. 그러는 사이 결국 아버님은 일단 저부터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지 얼른 일어나서 가라고 다음에 보자고 재촉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간 것들을 그 자리에 놔두고 저는 겨우 남편을 잡아 끌고 억지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오는 내내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한숨을 쉬어대는데 중간에 울음 섞인 탄식이 토해져 나오는 게 느껴져 저는 조금도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부모 한쪽이 저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그냥 보고 나와야 하는 그 심정을 제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지 저 역시도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눈을 잠깐 감았지만 나름의 충격이 크게 머릿속에 새겨진 건지 아버님의 그 앙상한 몸에 남아있던 멍들과 괜찮다는 희미한 목소리가 연신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는 사이 한 20여 분 지났을 것쯤부터 남편이 입을 열었는데요. 왜 그렇게 저는 그날 하루 새에 받아들일 일이 많았던 걸까요? 그저 충격의 연속일 뿐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 조금도 그 근처까지 가본 적도 없는 일을 남편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버지, 나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바람을 피신 적이 있었나 봐. 아버님이? 그래, 그걸 엄마가 알았고 말이야. 얘기인 즉슨 그 이후부터 어머니는 원래도 좀 괄괄하신 성격이긴 했지만 완전히 고속질주하는 차 마냥 폭주해버렸다고 합니다. 애가 5이나 되고 이제 막 갓난쟁이가 태어났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어머니는 그 분노를 가족들에게 풀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버님 역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시긴 했으나 애를 5이나 낳고서 알게 된 남편의 바람이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시시때때로 그 일들을 펼쳐놓고 아버님을 옥죄었고 그때마다 아버님은 견딜 수 없어 밖으로 돌고 계속 악순환이었다고 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 집안 분위기는 당연히 험악해질 수밖에 없었고 일찍이 아주버님들이나 우리 시누이는 이런 집이 싫어서 독립을 했던 것 같아요. 막내로 자라난 남편은 본인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더 천덕꾸러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완전히 넋이 나가 분풀이를 해댔고 아버님은 이제 연세가 들어 집에 계셔야 하니 체념을 하시는 수밖에 없었대요. 다 본인의 운명이고 죗값이라 생각해서 그냥 아버지는 묵묵히 다 참고 있었어. 엄마가 폭언을 하든 물건을 집어던지든. 저와 결혼할 무렵 남편은 본인도 빨리 지옥 같은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해요. 그저 부부싸움이 좀 격하고 심하겠거니 생각하고 나에겐 부모님이지만 엄연히 남녀 사이니 내가 더 참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냥 얼른 나만 탈출하고 싶었어. 근데 이런 일이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야 이제 끝나겠지.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서글퍼 보이던지 모릅니다. 연애를 할 때에도 못 봤던 남편의 눈물을 그날 처음으로 보았으니까요. 남편은 운전을 멈추고 혼자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저 등만 옆에서 두드려 주었고요. 사실 우리가 아버님을 따로 모셔오면 좋을 텐데 형편이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쉽게 제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우리 역시 대출이 많은 상태로 각각 맞벌이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기에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었어요. 이후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시간을 각자 보냈지만 그날 남편의 눈물이나 어두운 얼굴, 그리고 심히 말수가 줄어든 걸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시댁 큰아주버님 댁 형님이 조카가 어디서 상을 받았다고 SNS에 올리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날 저는 잘 하지도 않던 전화를 큰형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우리 동우가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탔네요. 대단한데요. 얘가 요즘 공부 좀 하더니 상을 타왔네. 이래저래 말을 하다 보니 형님과 마음도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며느리들끼리만 있는 곳에서 SNS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얼굴 본 지가 꽤 되어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었는데 문득 제가 본 걸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말하지 못하면 가슴이 너무 답답할 것 같아 그날 본 상황을 말하게 되었어요. 저 그날 일이 너무 놀라서 아직도 충격에 말이 안 나와요. 이 사람도 그날 이후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알게 모르게 각자들 알고 입을 닫고 계셨던 건지 모두 조심스레 입을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화가 이뤄지는 내내 가슴이 너무 턱턱 막혔어요. 가슴이 뻐근하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을 마시려고 따랐다가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내용들을 쭉 읽게 되었어요. 결국 막내 동서도 봤구나. 솔직히 우리 아버님 너무 안 되셨어. 나도 신혼 때 몇 번 찾아갔다가 종종 그런 모습을 배웠어. 그때는 막내 도련님 유학 가고 안 계실 때고 자식들이 있을 때에는 어머님도 자제하는 편이라. 근데 한두 번이 아니야. 이미 오래됐어. 들어보니 아버님 몸에 멍자국이 있었던 건 오래전 일이었고 일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배우자들이 그렇듯 어머니는 곧잘 또 돌변하셔서 아버님에게 맛있는 걸 차려주시고 사과하시기도 하고 또 뭐가 마음에 안 들거나 옛날 일을 떠올리게 하는 주제만 있으면 그렇게 뒤엎어버리시고 온 집안을 부수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런 상태가 이렇게 쭉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날 밤새도록 톡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자식들끼리는 주관적인 입장이 되어 제대로 냉정하게 결론을 내리긴 힘들겠지만 엄연히 남인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는 현재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조심스레 하나뿐인 시누이를 초대해서 다시 이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역시나 괴로워하시면서 우리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엄마 내가 봐도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서둘러 얼른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를 정신병원에라도 옮겨서 그때 마음의 상처를 치료라도 하게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형제들끼리도 통화를 하고 저희도 한참 말을 해본 결과 어머니와 아버님을 이 상태로 더 이상 한 집에 같이 계시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여기저기 상담을 해보니 아무래도 젊은 시절 아버님의 일로 인해 어머니는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일종의 정신질환이 생기신 것으로 이야기가 합쳐지더군요. 그러니 본인도 본인의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심각한 폭언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치료를 받게 하시던 그게 아니던 간에 일단 두 분은 같이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전하는 게 맞다고 보였고요. 남편도 자기가 없을 때부터 훨씬 그 일찍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듣더니 눈을 질끔 감더니 주르륵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않더군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했으니 저와 남편이 대신 가게 됐죠. 가는 내내 가슴이 너무 떨리고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떤 분노를 표출하실지 상상이 안 되어서 무서웠지만 결국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니들이 웬일이냐?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니를 붙들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얘기를 듣는 어머니 표정이 의외로 차분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을 위해서 결정한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래도 아시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정신병자라는 거냐? 네?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치료를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감히 시애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해? 그 감옥 같은 데에 가둬두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너 일로 와. 어디 한번 맞아봐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네. 어머니는 그 뒤로 천천히 일그러지시더니 제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일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허수아비처럼 계속 흔들렸고요. 그러다 겨우 남편이 떼어내어 어머니가 떨어져 나갔는데요. 그럼 뭐 하나요? 이미 제 정신은 우주 먼 곳으로 날아가 버렸는데요. 너 이딴 일로 한 번만 여기 드나들었다간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거야. 알겠냐? 마지막까지 어머니는 폭언을 하시며 저희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려 했고 저희는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와야 했어요. 나와선 저나 남편이나 숨도 못 쉬고 헥헥거렸어요. 어머니의 폭주를 처음 봐서 그런지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고 남편도 남편대로 어릴 때 생각이 났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엔 남편이 미안해서 저에게 연고를 발라주는데 새삼 그 와중에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아버님이 어째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이셨거든요. 어머니가 그 난동을 피우는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멍하니 앉아 계시기만 했어요. 이제 미동도 없이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감정도 없어 보이셨다는 게 참으로 걱정스럽더라고요. 여보, 진짜 이대로는 큰일 날 것 같아. 안 되겠어. 두 분 반드시 분리시켜야 해. 아버님도 지금 너무 지치신 상태야. 솔직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아무래도 한번 어머니에게 호되게 당해서 그런지 힘이 번쩍 나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님을 생각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허나 이런 절 막아선 건 바로 아버님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전화를 하셔선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참 얼마나 이 상황을 오래도록 감내하셨고 수도 없이 포기를 해오셨던 걸까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오더군요. 내 죄 때문이야. 나는 그저 저 사람이랑 같은 날, 같은 때에 그냥 하늘로 가버렸으면 좋겠구나. 그게 무슨 방법이건 간에 말이야. 그러시면서 울음인지 뭔지 모를 것을 계속 헐떡이시며 내뱉으시는데 그게 다 그간의 한처럼 느껴져서 차마 오래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뉴스에 나오는 비운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겠더군요. 아버님, 그러니까 저희 말대로 어머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해요. 아니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도 죄값 치르고 차라리 저 사람 화풀이 할 때까지 당하고 싶다. 그게 내 마음이 편해. 아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대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 나서지 말아다오. 내가 일단 이 사람을 잘 달래볼게. 둘이 여행도 가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오기로 했어. 그러니 나한테 일단 맡기렴. 아버님은 그날 저희를 꽤나 끈질기게 설득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머니랑 여행도 가기로 했고 거기서 좀 화해도 하고 올 터이니 일단은 맡겨달라. 너희가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 화만 더 돋굴 뿐이다 하고요. 저희가 보기엔 그저 아버님이 단단히 세뇌된 것으로 보였지만 아버님은 계속해서 어머님을 놓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희도 아버님이 그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고수하시니 더 말을 꺼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만 아버님께 맡겨보고 안 되면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저도 남편도 가슴을 졸이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아버님이 괜찮으실지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꽉 차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아버님이 여행을 다녀오시고 나서 전화가 오셨는데 네 시어머니가 사람이 순둥해지고 유순해졌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요? 그게 정말이에요? 응, 어제는 내 어깨에 안마까지 해주더구나. 그러니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많이 풀렸다. 아버님은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그리 말씀하셨고 저희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톤의 목소리에 기분이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머니의 폭언도 더한 물리적인 행동들도 없어진 줄로만 알았죠. 그렇게 두 분 사이가 좋은 줄로만 알고 지내던 때 저에게도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모시겠다는 말로 큰 미움을 샀는지 저도 시어머니한테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잠깐 엄마가 김치를 가져다 주신다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엄마 김치를 평소 좋아하기도 하고 남편도 좋아해서 엄마의 방문을 반기고 가족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하필 그 전날이 명절날이라 전날 시어머니 얼굴을 본 터라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님. 예, 너 우리 집 고사리 무침 가져갔냐? 네? 제가요? 아, 맞다. 네, 어머님이 반찬통에 싸놓으셨길래 저 가져가라고 내놓으신 줄 알았어요. 어쩌죠? 아니, 정신을 어디다 뒀길래 그것까지 가져가? 내가 말했잖냐. 고사리는 나 먹을 거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어떻게 된 애가 머리가 그 지경이냐? 너 치매야?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그런 실수할 수도 있지. 자기 먹어야 하는 반찬 가져갔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어서 화내는 시어머니가 어딨답니까? 심지어 목소리도 얼마나 크신지 기차 화통 삶아먹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까지 전달되어 저희 엄마조차 표정이 일그러지시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갖다 드릴게요. 됐어. 뭐하러 와. 끊어. 마지막까지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끊으시는데 너무 민망해서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밀히 말해 고사리 가져온 건 제 잘못이 맞죠. 그런데 이 일로 거의 사람을 잡아먹을 때 화를 내시니 이게 정말 그리 잘못한 건가 싶어 혼란스럽더라고요. 또 저희 엄마는 이 일로 꽤나 속상해하셨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자기 딸이 이상한 시어머니 만나 저런 말을 듣고 사는데 어찌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래도 딸 보겠다고 김치 들고 시골에서 오랜만에 올라오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셨으니 가뜩이나 저나 황당해 죽겠는데 엄마의 기운 빠진 표정을 보니 저도 마음이 덩달아 가라앉더군요. 남편도 옆에서 아무 잘못 없는데도 미안해하고요. 정말 시어머니 한 사람으로 인해 세 사람이 기운 빠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감정기복 심한 시어머니가 그날 밤 사과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척 다정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예, 내가 아까는 사돈어른 계신 줄 모르고 화를 냈다. 근데 사돈어른 오셨었다며? 그럼 미리 말을 하지 그랬니? 그럼 내가 그렇게까진 야박하게 안 굴었을 텐데. 그 사과를 받으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받아주기 싫은 사과였지만 어른이 나서서 사과를 하는데 안 받기도 참 뭐하고 해서 알았다고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저희 며느리들끼리만 있을 때 이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요. 저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다들 이 정도 경험쯤은 한 번씩 있더군요. 나한텐 예전에 밥 못한다면서 주걱을 던지실 뻔한 적도 있었어. 그때 어찌나 놀랐는지. 나중에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어머, 저는 더 심했어요. 제가 예전 명절 때 시어머니가 사오라는 무 안 사오고 감자 사왔다고. 글쎄 저한테 감자보다 못한 계집애라고 그러셨는데요. 마음속으로 전 시어머니 이미 포기했어요. 저희 며느리들끼리만 이야기하다 보면 시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는 끝도 없이 복물처럼 터져나오곤 했어요. 그만큼 며느리 귀하게 대할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셨다는 거죠. 아니, 사실 귀하게 대하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제발 며느리도 남의 집 자식이니 그 정도로만 대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한테 그러는 거 거기까지는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부터는 도저히 참을 수도 견딜 수도 없었습니다. 때는 어머님 생신날이었는데요. 솔직히 어머님한테 별로 전화도 걸고 싶지 않고 딱히 축하한다는 말이 입 밖에 나올 것 같지도 않아 그냥 남편과 저 둘 다 잠자리에 들려 있어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 밤중에 누군가 싶어 나가보았는데 세상에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이 글쎄 만신창이로 눈물을 흘리며 서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세요? 며느라, 도저히 못 살겠구나. 너무 힘들구나. 제발 나 좀 구해다오. 아버님은 벼랑간 구해달라는 말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셔 오열을 하셨고 저나 남편이나 너무 당황하여 잠이 바로 달아났어요. 일단 아버님을 식탁 의자에 앉히고 좀 진정을 시켜드린 후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요. 너무 충격적이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네 엄마 생일이잖냐? 그래서 선물을 사들고 집에 갔다. 저번 여행 때 미안하다 사죄도 했고 그랬으니 선물이라도 안겨주고 싶었어. 그런데 집에 다른 남자가 있지 뭐냐. 차마 볼 수도 없는 꼴을 하고서 말이야. 근데 내가 이게 뭐냐고 화를 내니까 글쎄 나한테 당신도 그랬으면서 왜 자기는 못하냐고 그러면서 나를 때리고 치고 그러다 내쫓기고 말았다. 아버지. 아버님. 실은 네 엄마 바람핀 지는 꽤 됐다.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미 몇십 년도 전에 바람피고 돌아다녔다. 내 앞에서. 이제는 진짜 시어머니가 인간이 아닌 악마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젊었을 적 상처가 당연히 아플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선 그게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복수한답시고 몇십 년을 바람피우고 다니면서 폭언을 퍼붓는 건 정도가 심하지 않나요? 저는 아버님의 눈물을 보고 있자니 견딜 수 없었는지 더 비장해졌고 이번엔 이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든 이혼하셔야 해요. 이건 명백히 어머님의 잘못이에요. 아버님도 많이 지치셨는지 조용히 고개를 떨구셨고 저는 며느리들끼리만 있는 채팅방에도 조용히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역시 모두가 충격을 금치 못했고 제 의견에 지지를 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그 길로 행동에 옮기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멍이 더 들어서 한쪽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완전히 쉰 목소리로 울음을 토하시는 아버님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만 했어요. 일단 며느리에게도 그렇지만 온갖 폭언을 일삼으신 시어머니의 바람핀 증거들을 모조리 모았어요. 전문 업체에 맡겼는데 사진을 보니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것들도 많더라고요. 심지어 몇 명과 바람을 핀 건지 한 명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 며느리들은 그것을 한데 모아 당당히 시어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이혼하세요. 이혼 안 하시면 이거 어머님 친구분들에게 다 뿌릴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더니 곧바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딴 늙은 영감탱이 없다고 못 살 줄 아냐? 내 애인이랑 살면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잔뜩 열받아 했지만 저는 남편을 가라앉히곤 차분히 의견을 전달했죠.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산은 없을 거라고 그거 다 포기하고 나가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내가 왜?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아버지께 하신 행위만 봐도 이미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재산 쥐고 계시고 싶으시면 재판으로 가요, 어머니. 제 말에 시어머니는 부르르 떠셨지만 말 못하고 험악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시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차례의 파란이 일어나긴 했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재산 없이 이 집을 나가게 되셨고 아버님과는 영영 끝나시게 되었어요. 사실 장시간 크게 상처를 입어온 것은 실질적으로 아버님이셨기에 이 또한 치료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현재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정해두고 치료를 받고 계시고 큰아주버님 댁에서 지내게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 시기 안에서 제대로 치료가 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그 할망구한테 벗어났구나. 너무 고맙다. 요즘 아버님은 저희에게 저리 말씀해 주시곤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더 고마운 마음이 커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들을 하염없이 다정하게만 대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더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히 있어주세요.